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드디어 기다려왔던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9이 분양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분양가 때문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고분양가는 예상했던 지역입니다. 이 성북역 쪽 지금 여기가 성북동 195-2번지인데요. 이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정말 아픔도 많았던 사업장이고, 이게 사실상, 정확한 개발 시점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199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때부터 토지 수용을 갖다가 진행을 해가지고, 2006년이 돼서 따닥 하고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18년 99년에 거의 20년 만에 개발돼서 만들어지는 사업장입니다. 참 놀라운 사업장이죠. 이 사업장의 우여곡절을 알고 나신다면은 좀 여러분께서 이 고분양가를 갖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이 분양가만 보고 어떤 분들은 야 역시 롯데야 저 나쁜 놈들 시공사 마진 어마어마하게 챙겨먹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항상 고분양가 논란 뒤에는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고분양가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면은 건설사를 욕할 수는 없어요. 롯데건설이 굉장한 건설회사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증명한 기회고요. 여기는 시공사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거쳐갔을걸요. 건설업계에서 영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 치고 성북동 195-2번지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업장이에요. 여기는 전국에 있는 건설사들 웬만한 데 다 거쳐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건설사들이 포기한 사업장입니다. 하하,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죠. 사실상 이곳은 2006년도에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18년 13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한 금융비만 어마어마하게 쌓여간 사업장이고요. 아마 이 토지에 대한 금융비가 그 금융이자 이 토지를 갖다가 시행사에서 최초 구입을 했겠죠. 이 금융비가 토지비를 갖다 넘어선 사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비가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이 분양가가 사실상 토지비로 인한 것이다. 시공사의 무지막지한 그 욕망이 아니고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각설하고 이 사업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판례들을 갖다 찾아봤어요. 이게 사실은 2006년도에 한 가지 유명한 소송이 있었는데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소송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당시 기억을 갖다 뒤집어서 그 소송 판례를 찾아봤고요. 행정처분 효력 집행 정지 소송이었고, 이 소송을 갖다가 제기한 분들은 조미애 518인으로 해가지고요. 이 사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롯데캐슬 성북동 195-2번지 사업장 195-2번지 말고요. 192-1번지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갖다가 요청하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소송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신청인들이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피소인 용인시장은 패소를 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취소를 하게 돼요. 참 재미있는 현장이죠. 하나 더 잠시만요. 먼저 이 사업장은 2006년 3월 15일 기사를 갖다 발췌해서 보면은 경기도 지방공사가 195-2번지 지금 현재 롯데캐슬 그 사업장에 476가구를 4월에 분양한다.
자, 언제 4월이죠? 2006년 4월. 2006년 4월에 경기지방공사. 이 당시엔 경기지방공사인데 지금 명칭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2006년 4월 달에 분양하려던 게, 자, 2006년 9월 달에 행정처분 효력 집행 정지 소송에 의해서 날라갔습니다. 얘네들이 왜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 취소해달라고 했느냐? 그 부분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출발점을 보게 되면은 1999년 성북신도시 개발위원회라는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건설사들하고 시행사들하고 해가지고요. 1999년 성북신도시 개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성북신도시가 무엇이냐? 바로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지역,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지역이 성북신도시입니다. 원래 성북신도시 개발위원회에서 토지를 갖다 수용하고 개발이 진행된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공터 보이시죠? 이 공터 중에서 이쪽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현재 롯데캐슬, 이번에 분양하는 롯데캐슬 파크9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아직 지금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이쪽 지역 일대였어요. 근데 왜 행정 취소를 하게 되었냐? 보시면은 성북신도시 개발위원회가 해당 지역 일대를 갖다 사업을 갖다 개발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를 해야 한다 라는 게 바로 신청인들의 주장사항이었습니다. 조미유의 518인 보시면은 여기 수지 LG빌리지 3차하고 수지 LG빌리지 6차 이 두 개 아파트 단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었고요. 이걸 갖다가 신청인들이 승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 사업장 19-2번지 이 사업장에 대한 분양을 갖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사실은 1년 이상의 기간이 거치게 될 수 있고 또 비용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실상 이게 좀 이면계약이 있었어요. 성북도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성북신도시 개발위원회에서 이 토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조건으로 이 부지는 아마 경기도시공사 측에다가 저가에 넘겨주는 뭐 그런 계약 방식을 취했을 텐데, 이 토지를 갖다가 경기도시공사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니까 이 토지를 갖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인허가 절차,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에 환경영향평가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때 2006년 1월달 이후부터 정말 많은 시행사 교체, 시행사 손바뀜, 시공사 손바뀜이 벌어지게 됩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간 이 사업장이 전국 건설사들을 다 떠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진행됐던 것은 금호 어울림에서 진행을 하려다가 금호 어울림이 파산이 났죠. 금호 어울림이 워크아웃 결정이 나오고 나서 GS건설로 넘어갔다가 GS건설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만세 들고 포기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 고려개발, 대림의 자회사죠. 고려개발 이편한 세상에서 이 사업을 갖다 또 진행하려고 하다가 고려개발도 워크아웃 파업 파산
뭐 어쨌든 고려개발도 힘들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대우건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우건설에서 2016년 야심차게 이 두 개 사업장 192-성북동 192-1번지 195-2번지 이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허가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에서도 포기를 했고 결국 마지막으로 넘어간 게 바로 현재의 롯데캐슬입니다. 롯데건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192-1번지가 좀 인허가가 잘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95-2번지 이쪽 필지 쪽으로만 해서 지금 현재 개발되는 사업장이 바로 롯데캐슬 파크9입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사업 시행에 있어서 금융비는 상당히 높아요. 금리가 뭐 7, 8%에서 10% 사이 뭐 그렇게 높은 고금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 토지비의 금융비만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됐을 것이고요. 이 금융비가 아마 토지 원가보다 더 높아진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싸지 않은 땅에 금융비 부담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토지대, 그러니까 토지 원가 플러스 금융비를 합친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실상 이 분양가가 6억, 분양가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분양가가 어쩔 수 없는 분양가였다. 이게 시공사의 탐욕에 의한 분양가가 아니라 이 사업장의 우여곡절, 애환이 담겨있는 분양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 사업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분양가. 사실은 분양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고분양가를 극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고분양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일단 함께 보시죠.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고분양가 노래를 부르느냐. 자,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9 분양가입니다. 84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 이거는 기준층 기준이고요. 6억 300에서 6억 1000 사이에요. 하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 비용이 약 1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금리 4% 가정했습니다. 3% 후반대로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일단 4%로 가정했고요. 확장비가 아무래도 지금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9 분양가도 이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분양가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지자체에서 고분양가를 갖다가 규제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분양 보증의 절차도 있을 테고요. 분양가를 시공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갖다 마음대로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차익을 갖다 확장비에다 얹힌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렇게 비싼 확장비는 강남이 아니고서는 참 보기 드문 확장비죠. 84가 2,900, 2,600. 아마도 84A가 판상형일 거고 84B가 타워형일 겁니다. 타워형이 항상 확장비가 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확장 면적 자체가 판상형이 더 넓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도금 대출 이자와 확장비까지 다 합쳤을 때 84A는 6억 5천, 6억 6천, 84B는 6억 5천. 자, 나머지 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84 기준으로만 볼게요. 6억 6천. 이거 나중에 듣기 치고 나면은 취등록세까지 다 합치면은 6억 6천도 훨씬 더 넘어가겠죠? 자, 6억 6천. 84가 6억 6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먼저 시공사 롯데건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자, 현재 롯데건설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마우스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 때문일 겁니다.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 여기가 현재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약 7억 정도 8사 기준으로 해서 약 7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 했고요.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입니다. 올해도 아니고 내년 6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죠. 이게 7억이란 게 말이 되나요? 라고 좀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밌는 점은요. 여기 성북역 이 편한 세상 지금 보이시는 단지 또 마우스로 가리키는 단지 잠시만요.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하군요. 다시 네이버 지도로 가볼게요. 이 편한 세상 수지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편한 세상 수지 이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아직 실거래가가 없어요. 실거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2017년 8월에 입주했는데 근데 얘 전세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최근 84스퀘어미터 전세가가 5억이 안 척했어요. 5억. 이 편한 세상 수지 입주가 2017년 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얘네 전세가가 5억입니다. 자, 얘네 전세가가 5억인데 얘네보다 입지가 우수한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얘네가 입주할 때는 전세가가 얘네는 얼마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프리미엄 합쳐서 약 7억을 갖다가 호가한다고 하는데 분양권 시장에서 허허 자 롯데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7억이니까 이 입지 거리상으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500m 좀 넘으려나요? 한 800m 나오네요. 성북역으로부터는 500m 거리고요. 실제 충분히 도보로 성북역을 이용 가능한 거리입니다. 단지 초입에서 재면 더 짧아지긴 하겠죠. 400m 충분히 도보 가는 거리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6억 5천이 무난하게 가능할 거야 하고 롯데건설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7억이니까 여기 6억 5천 괜찮아 시장에서 수용 가능해 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자 분양권 시장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롯데캐슬 골드는 롯데몰과의 인접성과 성북역과 인접해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쪽 지역이 84스퀘어미터가 6억 5천 그러니까 이자불 비용과 중도금 이자불 비용과 발코니 확장비 합쳐서 6억 5천 이게 수용 가능한 가격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양권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 여기도 이제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롯데캐슬 파크9도 지금 이 붉은색 점이 있는 곳이 롯데캐슬 파크9 사업장 위치입니다. 얘네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 편한 세상 수지 84가 전세가가 5억이니까 얘도 충분히 5억 가능할 거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6억 5천 이게 계속 오를 거다. 여기를 갖다 만약 투자로 들어가신다면 입주 시 이 아파트가 7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7억은 돼야 양도세 이런 거 저거 다 내고 나서도 여긴 참고로 6개월 이후에 전매 가능 지역입니다.
7억 이상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에서 7억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5천을 갖다가 각오해야 되는 시장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변 시장, 성북동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떠냐.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요.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 4분기 성북동 하고 일부 상현동 쪽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 평당가 지금 현재 마우스를 예를 들어서 신곡마을 광교 힐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두 번째 보이는 게 평당가 그리고 밑에 게 평균 거래가 해당 단지에서 발생된 평균 거래가 그리고 다시 이쪽 마우스 지금 131스퀘어미터라고 적혀져 있는 게 평균 거래 면적 그리고 그 밑에 4.4%라는 건 회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율 1년 동안의 회전율입니다. 전체 1년 동안의 거래량에서 아파트 단지 규모를 나눈 거죠. 이 회전율을 보실 때는요. 7%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7%보다 낮으면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아파트 단지고요. 7%가 훨씬 더 넘어가는 단지들은 거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단지들이죠. 예를 들어서 회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지금 태영 대시양이네요. 지금 현재 여기 태영 대시양 아까 설명드렸던 롯데캐슬 골드와 이편한 세상 수지 사이에 딱 끼어있는 이쪽 아파트 단지 전부 다 30평대밖에 없습니다. 태영 대시양 1차, 2차 합쳐가지고 회전율 13.9%라는 상당히 높은 회전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근데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5천이 넘어가는 단지, 평균 거래가가 6억 5천이 넘어가는 단지가 없습니다. 기준주택시장에서는요. 6억 5천 넘어가는 단지가 힐스테이트 1차 하고 상록자이 2차 정도밖에 없는데요. 평균 거래 면적을 보시게 되면은 힐스테이트 1차가 137스퀘어미터예요. 그리고 상록자이 2차가 158스퀘어미터고요. 자, 이거 이해가 어렵다. 137스퀘어미터면 어느 정도냐? 50평대 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평균 아파트들의 물량이 50평형, 평균 50평형을 넘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힐스테이트 1차, 그리고 상록자이 2차는 158스퀘어미터예요. 이 정도면 이 단지에서 평균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다 60평이 넘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50평형대, 60평형대 같은 가격이면 50평형대 같은 가격은 아니죠. 50평형대, 60평형대가 넘어가니까 6억 5천이 수용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6억 5천을 갖다가 아직 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주는 곳은 없다. 물론 분양권 시장에서 롯데캐슬 골드는 좀 약간 독특한 상품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편한 세상 수지 전세가 5억 뭐 말다 했죠. 전세가가 5억이다. 자, 근데 5억이면 참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전세를 사시는 분들, 만약 무주택으로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주택으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좀 저는 제 두뇌 구조에서는 좀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각설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6억 5천이란 가격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격이냐? 84스퀘어미터 기준으로. 게다가 입주할 때는 최소 7억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리미엄이 붙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거래되고 뭐 그런 거 다 합치더라도 7억이 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주변 시장이 상승을 갖다가 지금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지 성북동도 지금 1, 4분기 1, 2월달 상승폭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평의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형평 때는 그렇게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수지에 사시는 분들이 왜 우리 집값이 안 오르냐? 대형 평형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평형과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초과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 좁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저해하는 거예요. 대형평이 올라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평균 거래 면적, 제 강의를 갖다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4 스퀘어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를 가르는 선입니다. 85 스퀘어미터. 85 스퀘어미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 85 스퀘어미터 미만이게 되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근데 여기 이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평균 거래 면적이 85 스퀘어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많은 단지들 중에서 85 스퀘어미터 전용 면적 85 스퀘어미터 미만인 단지가 벽산 블루밍, 풍산, 서운마을 현대홈타운, 셋, 넷, 태영대시양. 아, 그리고 수지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수지 합쳐줄까요? 얘는 합쳐봐야 5개. 자, 나머지는 거래 면적이 다 어마어마하죠. 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만 이어져 있는 동네다. 한 5개 단지 제외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들은 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다 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형들이 얘네들이 가격대가 살아나야 수지는 다 같이 가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이 지금 바로 현재 롯데캐슬 파크9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분양이 대박이 난다. 예를 들어서 분양이 대박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몰렸다. 1순위 내 마감됐다. 1순위 내만 마감만 되어줘도 이 주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특히 지금 19 여기는 현재 파크9 195-2번지 192-1번지 여기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얘네가 분양이 잘 되면은 여기도 바로 이어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2-1번지는 195-2번지보다 분양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낮을 수는 없어요. 결코 낮을 수는 없어요. 얘네는 분양가가 더 높을 거예요. 왜? 기간이 그만큼 지연되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금융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얘네가 분양이 잘 돼서 여기 후속달까지 터지게 된다면 192-1까지 터지게 된다면 수지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파크9조차도 가격 상승이 가능합니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이 변곡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분양받을 것이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욕심, 그러니까 투자는 아니고 실수요 입장에서 큰 욕심 없이 들어가신다면은 무리는 아니다. 무리는 아니지만 투자는 아니에요. 투자는 아니고 난 분양권을 중간에 전매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들어가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난 실수요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난 이 동네가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 사실상 얘네가 그렇게 오를 거라면은 이 수지 일대가 전체가 다 오르기 때문에 기존 주택 시장도 한번 쭉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여러분들 기존 주택 시장을 갖다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자료예요. 이 영상 일시 정지 버튼 누르시고 기존 주택 시장 살펴보시면요. 굳이 롯데캐슬 파크9이 아니더라도 이 이상으로 상승해 갈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평형,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대형평형 분당하고 강남에서는 대형평형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하고 대형평형하고 가격 격차가 너무 좁혀져 있어요.
참 재미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성동마을 LG는 평균 거래 면적이 187스퀘어미터입니다. 거의 뭐 60평형대 중후반 뭐 그 정도 되는데 가격은 6억 2천밖에 하질 않아요. 물론 16년 차 된 좀 애매한 중국 연차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상 접근성은 비슷해요. 접근성은 비슷하고 면적은 훨씬 더 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더 저렴하죠. 자,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가격 격차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저는 굳이 롯데캐슬 파크나인보다는 성북역 일대 대형 평형들을 갖다가 저렴한 대형 평형들을 한번 노려보겠다. 전체를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9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말씀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씨, 수원 광교, 영통구 광교에 자연힐스테이트 84가 8억 간다는데 왜 여긴 안 돼요? 성북동도 돼야죠. 틀린 말씀도 아니긴 한데 광교에 입지하고는 또 약간 좀 다른 시장인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다른 성격이 있고요. 광교에 비해서 성북동 참 광교는 오르는데 내가 가진 성북동은 안 올랐어 라는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좀 아파트의 평균 준공 연차라든가 연한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요. 자연인 일스테이트 광교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은 그 주변 입지가 거기는 규모 초과가 가격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어느 정도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성북동은 이 가격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주변 아파트 단지가 더 높은 상승을 해야 가격을 받쳐줄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롯데캐슬 파크9을 갖다가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살 바에야 이 주변 지역들 가격이 좀 저평가된 대형 평형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줄 때 바로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9 역시 그 가치를 갖다 더욱더 빛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차원이나 아니면 실거주 차원이나 저는 모두 차라리 성북역 기존 주택 시장을 갖다 전 노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예측한 부분도 항상 100% 맞는 건 아니고 저도 많이 틀린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아닙니다. 제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 의견을 갖다 참고만 해봐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성북동 거주해 본 적도 없고 전 단순하게 시장 조사 평가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 불과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청약 전략 수립에 참고만 해주시고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신뢰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9에 대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